국기 아니면 뭐 극지, 제일 많이 하는 게 극기 연구소냐, 그러니까 극한 체험하는 곳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남극하고 북극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과학 연구를 하고 따끈따끈한, 근데 사실은 따끈따끈하진 않고 극지에 갔다 왔으니까 시원해야 되는데 따끈따끈한 극지에 관한 생생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현재 극지가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주로 이제 남극 관련돼서 얼음이 얼마나 빨리 녹아서 얼마나 빠르게 전 지구의 해수면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극지 관련돼서 그 남극의 15회, 그러니까 이번까지 해서 15번 남극에 갔다 오고 그린랜드에 한 번 탐사를 다녀왔는데, 남극에 갔을 때 딱 느꼈던 거는 정말 그 청량한 공기, 그다음에 너무 하얗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저만 있는 그런 어떤 자연의 스케일에 압도당한 그런 기분이 처음에 들었고요. 눈에 바로 보이는 거는 물범들, 그러니까 물을 헤엄쳐가는 물범들이 가장 예쁘고, 그다음에 빨리 헤엄쳐 다니는 이런 눈에 보이는 생물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육상에 가깝게 가게 되면은 우리 이제 펭귄들, 예쁜 펭귄들이 이제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런 펭귄들이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생물이 되겠고요. 남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식물들도 자라기 시작하는, 남극이 점점 이제 파래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극은 자연스럽게 하얘야 되는데 푸른 모습이 보이는 순간 남극은 이제 좀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년설이라는 거는 만년 동안 계속 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산 위에 이런 것처럼 안 변하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 10년만 하더라도 얼음이 상당히 많이 녹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자체도 보면은 남극에서 이상현상들, 뭐 해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남극의 해빙이 다 없어지고,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각 빙하들 자체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져서 없어지고, 그다음에 얼음 위에 물웅덩이가 대기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물웅덩이가 생기고, 물웅덩이가 생겨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물웅덩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좀 파랗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햇빛을 흡수를 해서 주변이 더 많이 녹게 되고, 그다음에 물은 또 얼음보다는 밀도가 높으니까 점점 무거워져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쐐기 효과라고 해서 계속 얼음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요. 결과적으로 얼음의 어떤 안정성을 훼손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남극이 최근 10년, 그 전에도 많이 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거고요. 영화 같은 데서는 가끔 가다가 뭐 투모로우 같이 보면은 갑자기 한순간에 해류 흐름이 멈추는 바람에 전 지구가 다 깡깡 얼어버리는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영화고요. 영화지만 그게 10년 전, 20년 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영화다,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사태가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할 때 남극이나 북극에 얼음이 녹을 때는 한 1000년, 1000년 이후에나 있을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근 우리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또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게 100년 아니면 우리가 일생이라고 하면 생애주기라고 하면 3, 40년 정도 되는데, 이 안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영화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공익 광고에서도 어떤 하나 두 개의 어떤 자극적인 면을 강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이 과거에는 영화 아니면은 자극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금세 우리 실생활에서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극지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자면 두 가지가 저희들이 최근에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게 있는데, 하나는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이런 융빙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담수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기온이, 수온이 앞으로 한 0.2도 정도 상승을 한다. 왜 남극의 얼음이 녹는데 우리나라 근처에 온도가 올라가냐 싶겠지만, 남극의 얼음이 녹아서 얼음이 녹게 되면은 우리가 담수, 그러니까 우리가 짠기가 없는 그런 맹물 같은 이런 물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게 되면은 해빙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얼음이 잘 얼 수가 있는 거죠. 그 해수 표면에 얼음이 잘 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 지구의 온도를 낮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들 때문에 어떤 중간에 그 어떤 적도 지방의 열대 수렴대라고 하는데 이제 따뜻한 것이 있는 그런 게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따뜻한 어떤 고기압대가 북태평양 그 북서태평양에 있는 고기압대가 우리가 형성이 되면은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동아시아에 있는 쪽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남극에 엄청나게 많은 얼음이 결국에는 녹아서 우리나라까지 여파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였고요. 이 근처에 얼음이 녹게 되면은 중력 효과 때문에 근처에 있는 해수면 조금 내려가지만 멀면 멀수록 해수면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근데 남극하고 북극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 공교롭게 또 우리나라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50년 정도만 되더라도 어떤 연안 도시, 큰 도시가 이제 잘 발달되어 있는 큰 도시가 연안에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뉴욕이라든지 런던, 샹하이 같은 도시가 연안에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보다도 여기 한 3점 몇 센티미터 정도 상승을 한다고 우리가 예측이 되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4cm 정도. 그러니까 그쪽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나라가 극지 쪽에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 상승의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조출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은 임계치가 전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그 적용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보더라도 뭐 눈은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 임계치가 있고 그다음에 아령을 들 때 뭐 이렇게 다 몸 구성 요소마다 임계치가 다 달리 있는 것처럼 지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상에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도 임계치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지금 최근 연구를 보다 보면은 1.5도 혹은 2도에 대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임계치를 넘는 거, 그다음에 임계치에 도달한, 그다음에 임계치에 다다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종합적으로 근데 체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남극의 얼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린랜드 얼음 같은 경우에는 1.5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15년도 파리 협약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게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거를 우리가 규제를 하자라고 하고 1.5도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2도만 되더라도 금세 우리가 엄청나게 심한 피해를 보는 상태.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많이 녹는 상태. 그리고 하다못해 남태평양 이제 토발루 같은 그 저지대 그 나라 분들은 이제 국토 수몰 현상까지 내몰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임계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르지만 우리가 1.5도라는 그런 어떤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남극과 북극 연구를 통해서 임계치, 그다음에 임계점에 도달한, 그다음에 임계점을 도달하지 않도록 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2018년도에 네이처라는 과학 전문 학술지에 어떤 게 실렸냐면은 우리가 얼음이 빨리 녹고 있고 빨리 흐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녹지 않게 그다음에 덜 흐르게 할 수 있는 공학적인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논의가 시작됐어요.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얘가 만약에 공학적으로 우리가 검증이 안 된 내용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구 같은 경우는 실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잘못 우리가 적용을 하고 외과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 모르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당히 강했는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뉴욕타임즈라든지 아니면 네이처에서 다시 지구공학이 이제 진짜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만히 내두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구공학적으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기술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당장 잘 모르니까 혹시라도 위험할지 모르는 요소들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바로 수술을 하지 않잖아요. 진단이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는 그 우리가 잘못된 부분만 제대로 도려낼 수 있으면은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둬서 자연 치유가 되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 같이 남극 북극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소들이 상당히 어려운 면들이고 이렇게 계속 발전하게 되면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명확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지구공학을 장악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이 덜 녹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점점 더 느리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발빠르게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